눈부신 웨딩드레스가 최고급 세단의 신뢰를 환하게 밝히고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 신부 서연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도견 한 마리였습니다. 맹렬하게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기사와 당혹감에 얼굴이 굳어버린 신랑 민준,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걔는 오직 신부 서연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불길한 대치 상황은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그녀의 반격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졌고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을 무너뜨리는 통쾌한 대결의 순간은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한낱 미물이라 여겼던 존재가 가진 위대한 힘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유산을 따라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햇살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비단처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윤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약혼자. 박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의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길의 서연은 비로소 실감이 난다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녀에게 민준은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었던 그는 장례 절차부터 서연의 마음을 추스르는 일까지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의 다정함과 한결같은 모습에 서연은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오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 서연은 굳게 믿었다. 긴장되어.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에 민준은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답했다. 서연 씨만큼은 아닐걸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옆에 서려면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의 능숙한 대답에 차 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운전기사도 함께 탄 헬퍼 이모도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예식장까지는 이제 10분 남짓. 완벽한 하루의 정점을 향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최고급 세단이 급정거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서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입니까? 김 기사님.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당황한 듯 앞을 가리켰다. 저 도련님, 앞에 걔가 차량 정중앙 불과 몇 미터 앞에 새하얀 진도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미동도 없이 버티고 선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털은 군데군데 더러워져 있었지만 햇살을 받아 빛나는 백색 털과 꼿꼿하게 편 허리, 늠름한 자태는 분명 혈통 있는 진도견의 것이었다. 아니, 웬 개가 길 한복판에 어서 경적을 울려서 쫓아버리세요.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빵! 빵! 귀를 찢는 소음이 한적한 도로에 울려 퍼졌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은 정확히 차 안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슬픈 눈.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 보는 개인데 어딘가 낯설지가 않았다.
젠장, 시간이 없는데 살짝 밀어서 비키게 하세요. 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의 재촉에 운전기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차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걔는 피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 다가오자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필사적인 경고에 가까웠다. 오진마,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안 되겠어요. 도련님, 이러다 정말 개를 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평소에 다정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흘렀다. 그럼 내려서 쫓아내세요. 돌멩이라도 던져서 쫓아내란 말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면서 그의 고함에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헬퍼 이모는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고 서연은 처음 보는 민준의 모습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저 길을 막아선 개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그의 분노는 어딘가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웠다. 서연은 창문에 바싹 다가가 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슬픔과 경고,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뒤섞인 그 눈빛. 서연은 홀린 듯 천천히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댔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 나오지 마. 민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아스팔트 위로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저 개에게 다가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개는 으르렁거리기를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이르렀을 때 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부볐다.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개의 귀 뒤편 하얀 타월 사이로 언뜻 보이는 흉터.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가 손수 치료해 주셨던 상처 자국과 너무도 똑같았다. 아버지께서 백호라고 부르던 그 영특하고 충성스럽던 개.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개였다. 백호. 서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개가 낮고 슬프게 울었다. 낑낑거리는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그리움과 서름을 토해내는 절규처럼 들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개 백호가 왜 지금 자신의 결혼식 날에 나타나 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 서연의 떨리는 부름에 백호는 마치 그 이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고개를 들어 그녀의 손을 핥았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서연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시골집 넓은 마당을 함께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넘어져 울고 있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곁을 든든하게 지키던 늠름한 자태까지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분신이자 서연의 유년 시절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 날,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백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백호를 찾을 경황이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집을 나간 것이거나 아버지를 따라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백호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백호야, 정말 너니? 살아있었구나. 서연은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백호를 끌어안았다. 백호의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흙먼지가 묻어났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백호는 서연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녀의 채취를 맡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주인을 다시 만난 충견처럼 그 눈가에는 물기마저 어리는 듯했다. 이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을 깬 것은 차에서 내린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더러운 개는 또 뭐고? 어서 일어나. 예식 늦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 대신 날카로운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개를 향한 노골적인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이 아이는 백호예요. 아빠가 키우시던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족, 서연 씨, 제정신이야. 그냥 개 한 마리일 뿐이야. 우연히 흉터가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설령 그 개가 맞다고 해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서연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키려 했다. 그의 손길은 평소와 달리 거칠고 조급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 백호가 맞아요. 이 흉터는 내가 알아요. 서연이 백호의 귀 뒤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어릴 적 백호가 덫에 걸려 크게 다쳤을 때 수의사가 포기하라는 상처를 아버지가 밤새워 돌보셨다. 그때 생긴 흉터였다.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백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 흉터는 아버지와 백호 그리고 서연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증표였다. 민주는 서연의 확신에 찬 모습에 잠시 말을 잃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으며 백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래? 그 개가 맞다고 치자.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서 나타난 건데 하필이면 오늘 우리 결혼식에 나타나서 일을 망치려는 거잖아. 저리 가. 썩 꺼져. 민주는 발을 들어 백호를 위협하듯 아스팔트 바닥을 강하게 찼다. 비옥지. 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튀었다. 백호는 서연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며 민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저기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백호는 영물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개였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민준을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꼬리를 치며 반겼었다. 그런데 지금 백호의 모습은 마치 평생의 원수를 만난 듯한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해. 왜 백호가 민준 씨를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포샵 의문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서연은 흐릿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슬픔에 잠겨 넋을 놓고 있던 그녀의 곁으로 민준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다. 그때 어디선가 백호가 나타나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었다. 당시에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백호가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그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백호의 저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서연 씨, 빨리 채 타. 저런 미친 개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민준이 다시 한번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섬뜩하리만치 냉정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낯선 모습에 저항할 생각도 잊은 채 잠시 그에게 이끌려 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서연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입으로 꽉 물었다. 그리고는 결혼식장과는 정반대 방향인 숲으로 난 낡은 오솔길 쪽으로 그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 힘은 작지만 단호했다. 거지마. 나를 따라와.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미친 개가 정말 민준이 드레스 자락을 문 백호를 떼어내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백호는 민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그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더욱 거세게 서연을 끌어당겼다. 그 필사적인 몸짓,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가족, 백호가 자신을 잡아 끌고 있었다. 전혀 다른 두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사이에서 서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백호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절박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어쩌면 자신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너무 쉽게 사고라고 결론 내렸던 것은 아닐까? 백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드레스 자락을 쥔 백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미안해요. 민준 씨, 나 백호를 따라가 봐야겠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선언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백호가 이끄는 저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서연 씨, 지금 제정신이야? 결혼식이 30분도 안 남았어. 하객들이며 양가 부모님이며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작해 한 마리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셈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완벽하게 계산된 인생 계획에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듯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소유물을 다그치는 차갑고 집요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오히려 마음을 굳혔다. 만약 백호의 등장이 아무 의미 없는 해프닝이었다면 민준은 분명 그녀를 안심시키고 달래서 식장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백호의 존재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가봐야겠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민주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분노를 거두고 상처받은 얼굴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걔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어서 식장으로 가자.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애절한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다정한 남자. 그녀가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서연의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백호가 다시 한번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 끌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속지 마세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애절한 표정 뒤에 감춰진 차가운 계산이 언뜻 비쳤다. 그는 서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그 미세한 차이를 깨닫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다. 먼저 식장에 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하객들에게는 차가 좀 막힌다고 둘러대 줘요. 서연은 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의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떠나가는 서연의 등 뒤에 대고 무언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자신을 이끄는 백회계로 향해 있었다. 백호는 서연이 따라오자 망설임 없이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흙탕물에 더러워졌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호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백호는 익숙한 길을 안내하듯 지친 기색도 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에게도 익숙한 한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생전에 낚시 도구나 농기구들을 보관하던 낡은 창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준 역시 힘든 기억은 굳이 다시 들춰볼 필요 없다며 창고를 정리하는 것을 만류했었다. 그래서 그곳은 1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섰던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녹슨 자물쇠에는 신기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가기라도 한 것처럼 백호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머리로 밀어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는 아버지의 손때에 묻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었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인을 잃고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구석에서 무언가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백호가 앞발로 미친 듯이 마룻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백호야, 왜 그래? 서연이 다가가자 백호는 더욱 필사적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을 긁어댔다. 그 모습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 아래에 묻혀 있다고 어서 확인해보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서연은 백호가 파헤치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낡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지만 유독 그 부분만 다른 곳에 비해 못자국이 선명하고 나무의 색이 미세하게 달랐다. 마치 최근에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서연은 주변에 있던 낡은 쇠지렛대를 가져와 백호가 가리키는 마룻바닥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들어 올렸다. 빅!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판자 한 장이 들려 올라왔다. 판자 아래에는 외부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 쌓인 네모난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한 겹, 또 한 겹, 마침내 비닐이 모두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물건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어디에서도 그 일기장을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소중한 유품이라 생각하며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했었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이곳에 숨겨야만 했을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1년 전 그날의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 날 시작된 이 기이한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기록되어 있을까? 창고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낡은 종이에서 풍겨오는 곰팡내와 아버지의 희미한 채취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이 얇은 책 한 권에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백호는 서연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그녀가 다음 행동을 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한 충직한 기사처럼 서연은 일기장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넘어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의 기록부터 글씨체는 눈에 띄게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평소 유쾌하고 낙천적이던 아버지의 문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엑스웰실, 민준이가 또 다녀갔다. 그놈의 땅 문제.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가문의 역사다. 그런데 그걸 헐값에 넘기라니. 그것도 무슨 리조트를 짓겠다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아버지의 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아버지의 땅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라는 말도 들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민주는 늘 아버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옥스웨어 신라 오늘도 민준이가 찾아와 몇 시간을 실랑이하다 갔다. 처음에는 정중하던 놈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나를 압박한다. 어르신 좋게 좋게 끝내시죠? 서연이 생각도 하셔야죠. 라는데 그 눈빛이 섬뜩했다. 마치 내가 자기 앞길을 막는 귀찮은 돌멩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봤다. 서연이는 저놈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을까? 내 딸이 저런 놈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친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사랑하는 약혼자의 숨겨진 얼굴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통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다.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믿음직스러웠던 박민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늙은 노인을 압박하는 탐욕스럽고 냉혹한 사업가만이 존재했다. 소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민준이 놈이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내가 고집을 부려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다. 그놈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놈이다. 서연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민준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에 취해 정작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고통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른다. 민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진실을 보려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피를 토하듯 적혀 있었다. 스웰실. 오늘 오후 민준이가 다녀갔다. 서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그 날짜, 그날은 바로 아버지가 창고 근처의 야산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날이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유서도 없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으며 부검 결과 역시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은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시각.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서연에게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마지막 가시는 길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날 이곳에 왔었고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아, 아바.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뒤늦은 죄책감이 뒤엉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의 행복은 아버지의 죽음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땅을 손에 넣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버지를 제거하고 상속자인 자신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갑자기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진실. 하지만 이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민준이 그날 이곳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일 뿐 그가 아버지를 해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민주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분명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해 놓았을 것이고 이 일기장마저도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그때 서연의 뇌리에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담처럼 하시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지. 나는 중요한 건 전부 다 찍어놓고 녹음해 놓는다. 혹시 모르잖냐. 나중에 딴소리하는 놈들이 있을지. 카메라. 아버지는 항상 이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창고 주변과 집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해 두셨다. 물론 대부분은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혹시라도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영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서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복수를 향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이 화려한 결혼식은 이제 그의 추악한 죄를 만천해 공개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고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준의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까? 서연은 마치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창고 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란 거대한 진실의 문고리를 잡았지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열쇠가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계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그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아버지는 기계에 관심이 많으셨다. 특히 보안 장비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서 시골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최신형 CCTV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사 모으는 것이 취미셨다. 그중 상당수는 서연이 보기엔 그저 장난감 같아 보였지만 아버지는 늘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이 작은 눈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하지만 창고는 넓고 숨길 곳은 너무나도 많았다. 먼지 쌓인 선반, 낡은 공구함, 거미줄이 쳐진 천장 구석까지 서연은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드러내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값비싼 웨딩드레스는 이미 흙먼지와 기름때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갑옷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예식 시간이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민준으로부터 쏟아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지금쯤 식장에서 온갖 거짓말로 하객들을 안심시키며 애타게 신부를 기다리는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대체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아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창고는 거의 전쟁터처럼 변했지만 카메라에 K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민준이 아버지를 해친 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은 아닐까? 그 교활하고 치밀한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창고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액자 주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 액자에는 서연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마 마주 볼 용기가 없어 그대로 걸어두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액자였다. 백호야! 왜 그래? 거기엔 아무것도.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는 앞발을 들어 액자를 툭 쳤다. 그러고는 서연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액자를 향해 멍 하고 짧게 짖었다. 마치 여길 보세요. 주인님, 바로 여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홀린 듯 액자로 다가갔다. 액자는 평범한 나무 액자였다. 하지만 백호의 확신에 찬 태도에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액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뒷면을 살펴보니 사진을 고정하는 얇은 나무판이 다른 액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다. 서연은 손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렸다. 나무판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쪽 사진 뒤에 파인 작은 홈, 비닐로 단단히 쌓인 작은 물체가 숨겨져 있었다. USB 메모리 스틱, 그것도 아주 낡고 투박한 구형 모델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USB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추억 뒤에 가장 끔찍한 진실을 숨겨두셨던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문제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었다. 창고에는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웨딩캡 비치된 노트북을 떠올렸다. 민준과 기사는 이미 식장으로 갔을 테니 차는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서연은 USB를 드레스 깊숙한 곳에 숨기고 일기장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백호의 머리를 힘껏 쓰다듬어 주었다. 고마워! 백호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악마와 평생을 살 뻔했어. 백호는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서연의 손을 핥았다. 서연은 창고를 나와 다시 오솔길을 달려 차가 세워져 있던 도로로 향했다. 다행히 그녀의 예상대로 웨딩카는 그 자리에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었다. 아마 민주는 서연이 곧 마음을 바꾸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남겨둔 채 택시를 타고 식장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서연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다. 차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노트북을 켰다. 부칭되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바탕화면이 뜨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다. 이동식 디스크,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났다. 클릭하자.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만이 존재했다. 파일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의 날짜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창고 처마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의 시점으로 보였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창고 앞마당과 그 너머 야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의 풍경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영상 초반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잠시 후 아버지와 민준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굳은 표정과 격한 몸짓만으로도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실랑이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 민준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친근하게 아버지의 등을 툭툭 치며 함께 야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화해한 부자처럼 다정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이 정말로 화해를 한 것이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 이후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다음 장면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목, 아슬아슬한 절벽 바로 옆을 지날 때였다. 앞서 걷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바로 뒤따르던 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섬뜩한 미소. 그것은 인간의 표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어깨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기라도 하듯 손으로 아버지의 등을 툭 하고 밀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민주는 잠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놀람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처리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태연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완벽한 범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고사. 그 끔찍한 진실이 눈앞의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이었다. 그녀는 USB를 조심스럽게 뽑아 다시 드레스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머리와 드레스를 대충 정돈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준비한 화려한 무대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한을 품고 악마에게 심판을 내릴 복수의 화신이었다. USB를 품에 숨긴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슬픔과 충격은 이미 분노의 불길 아래 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하면 박민준이라는 악맥에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었다. 법의 심판은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일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 즉 사회적 명성과 부, 그리고 서연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을 그의 소나귀에 쥐어준 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 있던 작은 송어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잔혹한 복수를 앞둔 자의 서늘한 미소였다. 서연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웨딩카를 직접 운전해 식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운전하는 것은 불편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차창 밖으로. 도로 옆에 얌전히 앉아 자신을 배웅하는 백호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백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 백호야.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백호는 마치 그녀의 결심을 알아들었다는 듯 그 자리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행히 오늘 결혼식에는 민준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의 미래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주느냐였다. 그때 식전 영상을 준비하던 웨딩업체의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신부님, 신랑님, 혹시라도 하객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식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 바로 저것이었다. 서연은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한 그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식장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준의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차를 발견한 그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모님, 아니, 신부님,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신랑님께서 지금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어서 들어가시죠.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엉망이 된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를 본 비서는 기겁을 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오는 길에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다친 곳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신랑에게는 내가 잘 둘러댈게요. 일단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줘요. 서연의 침착한 태도에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녀를 신부 대기실로 안내했다. 대기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초조한 얼굴의 헬퍼, 이모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질문을 막아섰다.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전문가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은 교묘하게 안으로 말아 넣어 보이지 않게 처리했고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은 감쪽같이 복원되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연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눈부신 신부의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이전의 설렘과 행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서연아, 정말 걱정했잖아. 아무 일 없는 거지.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인의 목소리였다. 품에 안긴 서연은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는 안도감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민준 씨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 개는 그냥 길을 잃은 개였나 봐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서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민주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안심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야, 네가 무사하면 됐어. 야, 이제 곧 시기 시작될 거야. 준비됐지, 내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럼요. 준비됐어요. 당신의 아내가 될 준비. 서연은 민준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활짝 열린 대기실 문 밖으로 나아갔다. 문 밖에서는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떴다. 이제 곧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 화려한 복수의 막이 오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행복한 무대를 지옥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의 복수는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 결혼식장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서연과 민준을 비췄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버진 로드는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 그 길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처형대와도 같았다. 그녀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박민준. 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동시에 가장 끔찍한 파멸의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하객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민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의 사업 파트너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그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먼 길을 와준 친구들과 친지들까지 서연은 그 모든 얼굴들을 눈에 담았다. 잠시 후 저 얼굴들이 경악과 충격 그리고 혐오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상상하자 기묘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민주는 연신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귓게 속삭였다. 개 떨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네가 옆에 있지. 네가 만든 지옥의 한가운데에 내가 너를 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애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주례 단상 앞에 선 두 사람. 온화한 인상의 주례가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는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서연은 그 모든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저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절을 담은 식전 영상이 배경음악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프로포즈를 받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 웨딩 촬영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드레스 속에 숨겨두었던 USB의 차가운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식장으로 들어오기 직전 웨딩 업체 직원에게 신랑을 위한 깜짝 이벤트 영상이라며 USB를 건넸다. 주례가 사랑의 서약을 묻는 순간에 정확히 3초 뒤에 재생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흔쾌히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반가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신랑 박민준 군은 신부 윤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대답에 하객석에서 흐뭇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구절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죽음을 이용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버지와 나를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주례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다음은 신부 윤서연 양. 신부 윤서연 양은 신랑 박민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침묵.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침묵에 식장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왜 그래? 그가 작게 속삭였지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는 주례와 하객들을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객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고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주례 역시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맹세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민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재판관의 눈빛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맹세할 수 없어요. 박민준 씨, 서연아, 지금 무슨 농담하는 거지?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러지 마. 민준이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식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켰다.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당신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말이죠. 서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약속된 3초가 흘렀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두 사람의 행복한 영상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1년 전 그날 창고 처마 밑에 숨겨진 카메라가 담았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영상 전환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상 속에서 민준과 서연의 아버지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자 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야산 절벽 길에서 민준이 웃으며 아버지의 등을 미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비명.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스크린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영상이 주는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위선과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가장 완벽한 날, 가장 많은 축복 속에서 그는 살인자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힌 채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스크린 속에서 서연의 아버지가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느리게 그리고 선명하게 민준의 잔인한 미소와 너무나도 태연한 손짓이 클로즈업되자 식장안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공포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살인자다. 저런 악마 같은 놈.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민준의 부모님은 혼절 직전의 상태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그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와 엮이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듯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니라고. 저건 거짓말이야. 윤서연,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지. 그렇지.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서연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등 뒤에 서 있던 그녀의 외삼촌과 사촌 오빠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건장한 남자들의 기세에 눌린 민준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다. 식장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조작이 아니라는 건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 텐데요. 저 영상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당신의 추악한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지요. 서연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혔는지 그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땅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고 아버지가 뜻대로 넘어오지 않자 결국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속자인 저를 차지해서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비겁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났다. 당신이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바로 이런 거였나요? 내 아버지의 피눈물 위에서 내 슬픔을 발판 삼아 당신의 성공을 축하받는 것. 오늘 이 결혼식 당신에게는 성공의 정점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이 무대를요. 서연의 시선이 하객들을 향했다.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신랑 없는 결혼식이 되었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인 살인맥에 가장 어울리는 파멸을 선물했습니다. 부디 이 추악한 진실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결연한 태도에 하객들은 숙연해졌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식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결혼을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라 악마의 가면을 벗겨낸 한 용감한 여성에게 보내는 지지와 격려의 박수였다. 그때 식장 뒤편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곧장 주저앉아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박민준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듯 발악하기 시작했다. 잡아요, 에. 이거 놔. 난 아니야. 윤서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그의 추악한 절규가 식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끝까지 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굴해서 서연은 오히려 연민의 감정마저 느꼈다. 민준이 끌려나가고 식장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런 그녀를 외삼촌과 친척들이 다가와 부축했다. 서연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늘에 있는 내 아비도 기뻐할 게다. 따뜻한 위로의 말에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화려한 결혼식장. 그 한가운데 서서 서연은 비로소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준 충견. 백호는 지금 어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민준이 끌려나간 후의 결혼식장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화려했던 꽃장식과 반짝이던 샹들리에는 공허함을 더할 뿐이었고 하객들은 충격적인 사건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서연은 친척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 혼란의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백호, 모든 것의 시작이자 진실을 향한 유일한 길잡이였던 그 아이. 지금쯤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백호를 만나야만 했다. 그것이 이 끔찍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을 걱정하는 친척들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웨딩홀을 빠져나왔다. 엉망이 된 웨딩드레스 자락을 손에 들고 텅 빈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로 향했다. 어쩌면 이미 떠나고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1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도 백호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었다. 하지만 도로변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백호는 그녀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늠름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충직한 신하가 임무를 완수한 주군을 맞이하듯 그 모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서연을 발견한 백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백호야.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백호를 끌어안았다. 백호의 몸에서는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백호는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자신을 달래주던 그때처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호야, 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연경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웃으며 살았을 거야.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뒤엉켜 떨리고 있었다. 백호는 그녀의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위로하듯 낮게 낑낑거렸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백호가 1년 만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진실을 알리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백호는 분명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주인을 지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주인의 유일한 혈육인 서연을 찾아 헤맸을 것이다. 주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 남은 주인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문득 서연은 한 가지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백호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며 백호를 여러 번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존재인 백호를 그냥 놔두었을 리가 없다. 아버지를 해친 후 백호마저 없애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백호의 온몸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들과 야윈 모습이 그 증거였다. 백호는 민준의 위협을 피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가장 행복의 정점에 오르는 바로 그날, 그의 파멸을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 얼마나 영리하고도 지독한 충성심인가. 힘들었지. 그동안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자. 서연은 백호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두 모습은 화려한 결혼식의 끝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진실하고 굳건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서연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되찾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아버지의 장례도 다시 치러드려야 한다. 민준과의 관계도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백호가 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동반자. 서연은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백호를 향해 손짓했다. 까자. 백호야,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텅 비어버린 시골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백호와 함께라면 그곳은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호는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와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흙먼지 투성이의 진동연, 어울리지 않는 두 존재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처럼 노을 지는 도시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준의 집안은 지역에서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진 재력가 집안이었다. 그들은 분명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거대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서연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백호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연과 백호가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극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은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기자들의 아우성에 백호가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백호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며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 한 채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안을 채우던 아버지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다. 엉망이 된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을 입자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백호는 그런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든든하게 곁을 지켰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민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막함까지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부터 민준 측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그의 가족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결혼에 반대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윤서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벌인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서연을 사랑에 집착한 나머지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거짓 여론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인터넷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고 그녀를 지지하던 동정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역시 순탄치 않았다. 민주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고 그의 변호인단은 영상의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하며 증거 능력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영상이 촬영된 카메라가 사적인 공간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법은 서연의 편인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민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홀로 거대한 벽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친척들도 처음에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민준 측의 거센 압박과 사회적인 비난이 계속되자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세상에 온전히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절망감에 무너지려 할 때마다 곁을 지켜준 것은 백호였다. 서연이 밤새 악몽을 꾸며 신음하면 백호는 그녀의 얼굴을 핥아 깨웠다. 식사를 거르고 있노라면 밥그릇을 물어다 그녀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백호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떤 인간보다도 깊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와 함께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민준이 놈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해온다. 그놈의 눈빛을 보니 순순히 물러날 놈이 아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사고가 아닐 것이다. 이 녹음기에는 그놈과 나눴던 모든 대화가 담겨 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비밀도 함께. 부디 이 증거가 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와 민준이 땅 문제로 다투는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이것은 일기장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 땅, 그냥 평범한 시골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내 놈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서연이까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게 끝내시죠.
땅만 넘기시면 저도 이 비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땅 아래에 묻힌 비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땅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민준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이 녹음 파일은 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인 동시에 풀리지 않는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서연은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땅, 그 평범해 보이는 흙 아래에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땅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고 민준의 마지막 발악을 잠재울 수 있을까? 충견 백호와 함께하는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남긴 수수께끼는 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땅 아래에 묻은 비밀. 민주는 그 비밀을 무기 삼아 아버지를 협박했고 아버지는 그 비밀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셨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단순한 땅의 소유권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했다. 서연은 이 비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민준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불법적인 무언가에 연루되었을 리는 없었다. 분명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한 그런 종류의 비밀일 것이다. 낡은 책장과 서류 더미 속에서 서연은 빛바랜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땅을 측량한 지적도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지도와는 다르게 특정 구역에 붉은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지도를 들고 문제의 땅으로 향했다. 백호가 든든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밭은 주인의 손길이 끊기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황량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지도를 펼쳐 들고 붉은 빗금이 쳐진 구역을 찾아 나섰다. 그곳은 밭의 가장 구석진 곳, 작은 언덕 아래의 평평한 공터였다. 겉보기에는 다른 곳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땅이었다. 대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백호가 갑자기 땅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치 창고에서 일기장을 찾아냈을 때처럼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백호야! 또 무언가 찾은 거니? 백호의 행동에 확신을 얻은 서연은 집에서 가져온 작은 삽으로 백호가 파헤치는 곳을 함께 파 내려가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했지만 한참을 파 내려가자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녹슨 철제 뚜껑이었다.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의 입구처럼 보였다. 뚜껑은 무거웠지만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옆으로 밀어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훅 하고 올라왔다. 그 아래로는 컴컴한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낡은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밟고 아래로 내려갔다. 백호는 입구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가는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연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비밀 벙커 같은 곳이었다. 내부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자욱했고 여기저기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기대어 놓인
거대한 나무 괴짝들을 발견했다. 괴짝들은 두꺼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지도와 함께 발견했던 작은 열쇠 꾸러미를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왔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아 하나씩 끼워 보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열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을 때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괴짝 안에는 눈부신 황금빛 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금으로 만든 왕관,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오래된 고서들과 도자기들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었다. 마치 박물관의 수장고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광경이었다. 괴짝 안에서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의 증조부께서 목숨을 걸고 빼돌려 이 비밀 장소에 숨겨두셨다. 해방이 되면 세상에 공개하려 하셨지만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후로 우리 가문의 장손들만이 이 비밀을 대대로 이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작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소중한 민족의 유산이다. 언젠가 이 유물들을 안전하게 국가에 헌납하고 조상의 숭고한 뜻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리조트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땅 아래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그리고 끈질긴 뒷조사를 통해 서연의 집안이 대대로 무언가를 숨겨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을 것이다. 그에게 이 땅은 단순히 리조트 부지가 아니었다. 일확천금을 안겨줄 거대한 보물섬이었던 것이다. 그가 아버지를 그토록 집요하게 협박했던 이유,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면서까지 이 땅을 차지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유물들은 민준의 탐욕과 범죄 동기를 입증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였다. 동시에 아버지와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위대한 유산이었다. 서연은 유물들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손을 모았다. 이제 이 유산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뤄드려야 할까? 그녀의 어깨에 가문의 운명과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혔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또 어떤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게 될까? 민준 측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역사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은 황금빛 유물들이 뿜어내는 장엄한 기운에 압도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값비싼 보물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 속에서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족의 혼이자 역사의 증거였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이 위대한 유산을 평생 동안 홀로 지키며 언젠가 이것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보낼 날만을 꿈꿔오셨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숭고한 꿈을 민주는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유물들은 민준의 범죄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다. 동시에 서연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되었다. 서연은 일단 벙커의 입구를 다시 덮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았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이자 현재는 인권 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강민희 변호사였다. 민희는 서연이 가져온 아버지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촬영한 유물 사진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아,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살인 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이권이 걸린 역사적인 사건이야. 민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이 측에서 이걸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막으려 할 거야. 증거를 인멸하거나 심지어는 너의 신병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제부터는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 민희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문화재 전문 감정위원과 역사학자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밤을 틈타 서연의 시골집을 방문했다. 벙커 안으로 들어선 전문가들은 유물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수가. 이것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삼국시대의 금관 아닙니까?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해요. 이 고서들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 사료들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엄청난 발견입니다. 감정 결과 유물들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국보급 문화재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유산들이 국가에 환수된다면 그것은 21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서연과 민희는 마침내 반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들은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PD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제보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PD도 민희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즉시 특별 탐사 보도팀을 꾸렸다. 방송이 나가기 며칠 전부터 세기의 결혼식 스캔들, 그 후 감춰졌던 충격적인 진실 독점 공개라는 자극적인 예고편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민준 측은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필사적으로 방송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를 기각했다. 마침내 방송 당일 서연은 백호와 함께 거실 TV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방송을 지켜보았다. 방송은 결혼식 날의 폭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민준이 서연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전국에 공개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는 순간 그를 옹호하던 마지막 여론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던 국보급 유물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눈부신 황금 유물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시청자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방송은 서연의 조상들이 목숨 걸고 문화재를 지켜낸 숭고한 이야기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민준의 추악한 범죄를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방송 말미에는 서연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민족의 유산을 지켜낸 후손으로서 당당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유물들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모든 문화재를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겠습니다. 부디 이 유산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인터넷과 SNS는 서연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들로 도배되었고 민준과 그의 가족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방송에 공개된 증거들을 토대로 민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호인단도 그 어떤 권력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백호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봉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가 평생 지켜오신 소중한 유산. 이제 온 국민이 함께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억울함도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아버지가 고생했다. 내 딸이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백호의 이야기는 정말 이대로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은 민준이 이대로 순순히 죗값을 치를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준이 구속된 후 서연의 삶은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국보급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 그녀의 이야기는 미담이 되어 널리 퍼졌고 정부는 그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 숭고한 뜻을 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신부가 아닌 역사를 지킨 영웅으로 불렸다.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간견 제의를 정중히 거절한 채 서연은 백호와 함께 시골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황폐해진 밭을 다시 가꾸며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다. 백호는 그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이 밭에서 땀 흘려 일할 때면 그늘에 누워 그녀를 지켜보았고 서연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을 때면 조용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가끔씩 친구인 미니 변호사가 찾아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민준의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서연이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서연이 제출한 영상, 녹취록, 일기장,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라는 명백한 범행 동기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존속을 살해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민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다시 위협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이었다.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백호는 벽난로 앞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곤히 잠들어 있던 백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창밖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은 평소와는 다른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백호야, 왜 그래? 서연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백호는 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치 집 주변에 침입자가 있다는 듯 현관문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서성였다. 그 순간 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의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공포에 휩싸였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기를 내린 것이 분명했다. 누구세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대답 대신 현관문 손잡이가 철컥
철컥하고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서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찾아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에서 휴대폰을 놓쳐 소파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백호는 미친 듯이 짖으며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몸으로 막아섰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듯 콩콩 다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대로 있다가는 문이 부서지고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공포에 떠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했다. 그녀는 백호를 불렀다. 백호야, 이리 와. 어서. 하지만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을 한번 돌아보고는 더욱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지키고 섰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어서 피하세요.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충견의 모습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침내 낡은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빗줄기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흉악한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백호야, 안 돼. 서연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백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괴한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백호의 울음소리와 괴한들의 다급한 비명, 그리고 둔탁한 가격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웃집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백호의 처절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과연 백호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괴한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을 잃은 민준이 감옥 안에서 사주한 마지막 복수일까? 서연의 삶에 드리워진 마지막 위기. 그녀는 이 끔찍한 밤을 무사히 넘기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쏟아지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 서연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잠에서 깬 이웃집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고 비에 흠뻑 젖어 공포에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에 기겁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서연은 횡설수설하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소란을 들은 다른 이웃이 먼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서연은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백호 걱정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경찰차 2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섰고 경찰들이 뛰쳐나와 집 안으로 진입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그저 집 앞마당에 주저앉아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집 안에서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피 묻은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괴한들은 뒷산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주변을 수색하고 있으니 곧 잡힐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개는 경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집 안은 처참했다. 부서진 현관문과 깨진 가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핏자국이 흥건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백호가 쓰러져 있었다. 백호야! 서연은 백호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백호의 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괴한 중 한 명의 다리를 물고 끝까지 놓지 않았는지 그의 이빨 사이에는 검은 옷 조각이 끼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주인을 지켜냈던 것이다. 안 돼, 백호야. 제발
눈 좀 떠봐. 나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백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백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그 눈빛은 괜찮아요. 주인님, 당신을 지켜냈으니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백호의 눈이 감겼다. 서연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세상의 전부를 잃은 사람처럼 싸늘하게 식어가는 백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에 이어 그녀의 마지막 가족이었던 백호마저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백호의 상태를 살피더니 다급하게 외쳤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당장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희망이 있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렀다. 그녀는 구급대원들과 함께 백호를 들것에 옮겨 실었고 앰뷸런스에 동승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밤의 도로를 질주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백호의 발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동물병원에 도착한 백호는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 앞 복도에 홀로 남겨진 서연에게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수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과다출혈에 내장 파열, 그리고 여러 군데 골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수의사의 절망적인 말에 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수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니에요. 백호는 강한 아이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곁을 지킬게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백호의 곁으로 갔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는 백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백호의 발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추억, 아버지가 백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백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온기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백호에게 전하고 싶었다. 한편 경찰은 도주했던 괴한들을 모두 검거했다. 그들은 역시 감옥에 있는 민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서연에게 복수하고 지하 벙커의 유물들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준의 항소심은 더욱 불리해졌고 그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운명에 처해졌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민준의 소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 세상은 오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백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주인을 향한 충견의 위대한 사랑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칠흑 같은 밤의 끝에서 서연과 백호는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동물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백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백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백호의 발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쉬지 않고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한 자장가처럼 혹은 간절한 기도처럼 밤의 정적을 채웠다. 백호야, 기억나.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아빠가 뜬금없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오셨지? 나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넌 그때부터 참 늠름했어. 낯선 환경인데도 전혀 낑낑거리지도 않고 내 손가락을 할짝거리기만 했지. 그녀는 백호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려주었다. 함께 산책하던 오솔길의 흙냄새, 여름날 시원한 냇가에서 함께 물장구를 치던 기억, 겨울밤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네가 사라졌을 때 난 네가 아빠를 따라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원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외로웠어. 백호야, 세상에 정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넌 돌아와 줬어. 가장 중요할 때 나를 구하러 와줬어. 넌 나에게 그냥 개가 아니야.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또 혼자 두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에 젖어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백호의 하얀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밤은 깊어지고 백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수의사는 몇 번이나 들어와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절망의 그림자가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백호의 심박수가 위험 수위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서연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복도로 나와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제발, 제발. 그녀의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중환자실 안의 소란이 멈추고 문이 열렸다.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의 수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감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갱.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수의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고 있었다.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서연의 등 뒤 중환자실 안을 가리켰다. 서연이 떨리는 시선으로 중환자실 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백호가 아주 조금씩 꼬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분명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그 어떤 의학적인 설명으로도 불가능한 생명의 신비. 주인을 향한 충견의 위대한 사랑과 주인의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백호야. 서연은 울면서 백호에게 달려갔다. 백호는 다시 한번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날 이후 백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스스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절뚝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백호를 살린 것은 현대의학이 아니라 서연과 백호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강렬한 유대감이었을 것이다. 2달 후 백호는 마침내 퇴원했다. 왼쪽 뒷다리를 조금 저는 것 외에는 예전의 늠름한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 서연은 백호와 함께 모든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시골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의 아담한 집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서연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에서 받은 포상금 일부를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백호와 함께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 백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서연은 백호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백호는 절뚝거리면서도 신나게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멍멍 짖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존재의 소중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백호를 보며 활짝 웃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백호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나가는 행복을 위한 삶이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낱 동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진도견의 놀라운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복수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가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언제나 묵묵히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 소중한 존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